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2026년 1월 27일을 기점으로 기술, 금융, 또 세계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정말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한때는 클라우드의 제왕이었던 기업이 왜 흔들리는지, AI 기업들은 어떤 새로운 돈벌이 공식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모두가 금을 찾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엔비디아의 투자 방식부터 골드만삭스 최상층부의 권력 이동, 그리고 라이카까지요? 100년이 넘은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의 운명까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지형도에서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그 힘은 누가 주게 될까요? 와, 근데 시작부터 스케일이 정말 엄청난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역시 가장 뜨거운 AI,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에 무려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이 소식인데 이게 그냥 돈만 넣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2030년까지 5기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를 같이 짓겠다는 거대한 계획이거든요. 5기가와트요? 네, 5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몇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력량이에요. 그만큼 거대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거래 구조예요. 구조요? 엔비디아는 코어웨이브에 GPU 칩을 파는 공급사인 동시에 코어웨이브의 성장에 돈을 대는 투자자이기도 하다는 점이죠. 잠깐만요. 내가 물건을 파는 회사에 네, 제 돈을 직접 투자한다. 이거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코어웨이브에 100억 원어치 칩을 팔고 동시에 코어웨이브에 100억을 투자하면 결국 제 돈이 돌아서 제 매출이 되는 셈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업계에서 순환적 AI 거래라는 뭐랄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칩을 팔아서 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죠. 그렇겠네요. 물론 엔비디아는 투자는 미래를 위한 거고 칩 판매는 현재 비즈니스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지만 회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와, 이거 규제 당국이 문제 삼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아요. 근데 이런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은 엔비디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 보니까 오픈 AI도 챗 GPT에 광고를 도입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죠. 오픈 AI는 이제 챗 GPT 화면에 광고를 띄우고 1000회 노출당 약 60달러의 광고비를 책정했어요. 60달러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보다 최대 3배나 비싼 가격이에요. 3배나요? 아니, 광고주들이 바보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내는 거죠? 보통 광고는 이 광고 보고 몇 명이나 물건 샀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집행하지 않나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에요. 광고주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걸까?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오픈 AI는 구글이나 메타처럼 사용자의 구매 전환율 같은 구체적인 행동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냥 전체 조회수나 클릭수 같은 이른바 고수준의 데이터만 제공하고요. 사용자의 대화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사용자 데이터를 절대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데이터를 덜 주는데도 돈은 더 받겠다. 와, 배짱이 정말 두둑하네요. 그럼 광고주들이 기대하는 건 대체 뭐예요? 그건 바로 상황과 의도입니다. 상황과 의도요? 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챗GPT랑 파리 여행 계획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화면에 뜨는 파리행 항공권이나 호텔 광고는 다른 어떤 광고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사용자를 추적하지 않는 대신 사용자의 의도가 가장 명확한 순간에 접근하는 그 권리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오픈 AI의 거대한 베팅이 생기죠. 그렇군요.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새로운 강자들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왕자에 있던 기업들은 긴장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자료가 눈에 띄었어요.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네, 그 기사는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 AWS가 인프라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시장과의 관련성 전쟁, 그러니까 Relevance War에서는 결국 패배할 운명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AWS가 고객을 뺏겼다고요? 그것도 에픽게임즈나 톰슨 로이터 같은 그런 거물급 고객들을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력 AI 서비스인 베드락이 경쟁사에 비해 용량이나 성능 면에서 뒤처지면서 에픽게임즈 같은 핵심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로 떠나버렸고요. 아, 그리고 2025년에는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안정성의 AWS라는 그 신뢰에 금이 갔죠. 뼈 아팠겠네요. 심지어 과거에는 실수라고까지 비판했던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여러 회사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방식을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기 이르렀어요. 자존심을 구긴 거죠. 듣기만 해도 상황이 심각한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몇몇 고객을 잃고 장애가 한 번 난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지적하고 있죠.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AWS의 실수가 아니라 개발자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일하는 방식이요? 네, 벌셀이나 네틀리파이 같은 추상화 계층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추상화 계층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료가 어떻게 분사되는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핸들이란 엑셀만 알면 되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벌셀 같은 서비스가 바로 그 핸들과 엑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더 이상 AWS의 복잡한 서버 설정이나 네트워크 구성을 직접 만질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벌셀이 제공하는 편리한 도구만 사용해서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AWS는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엔진 부품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와, 비유가 완벽하네요. 그럼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복잡한 AWS를 공부할 필요 없이 더 편한 도구를 쓰게 되겠네요. 그 도구가 어느 회사 엔진 위에서 돌아가는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정확해요. 그리고 AI 코딩 도우미가 이런 변화를 엄청나게 가속화하고 있어요. AI가 알아서 최적의 코드를 짜주니까 개발자들은 더더욱 인프라의 세부 사항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기사에서 사용한 이 루멘이라는 기업 비유가 그래서 정말 강력합니다. 아, 그 부분 저도 정말 소름 돋았어요. 루멘은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해적 케이블과 네트워크를 소유한 거대 통신 기업이에요. 인터넷의 가장 근간이죠. 하지만 우리 중에 루멘이라는 회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고수익을 내는 성장 기업도 아니고요. AWS가 바로 이 루멘처럼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기반 시설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위에서 다른 기업들이 모든 부가가치를 가져가 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거죠. 와, 이런 기술 세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보고 있으니 이게 단순히 기술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전체가 엄청나게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신호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본능적으로 향하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금이죠. 자료의 금값이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헤드라인이 있네요. 네,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에 달한 모습이죠. 그 배경에는 자료에서 지적하듯 지정학적 불확실성,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고관세 무역 전쟁의 공포가 깔려 있어요. 맞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동맹국이든 경쟁국이든 가리지 않고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고 심지어 캐나다에는 100%, 프랑스 와인에는 200% 관세를 매기겠다는 위협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론이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정치적 공포감 외에도 더 명확한 경제적 요인들이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달러화 가치의 전반적인 하락세고요. 아, 달러 약세요. 그리고 둘째는 특히 중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통화를 가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표시된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거든요. 수요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월스트리트의 상징 같은 거대 금융기업,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전략의 대전환을 보여주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에 새로운 리더 7명을 임명했는데 그 출신 배경이 아주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네, 새로 임명된 7명 모두가 3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및 자산운용, AWM 부문 출신이라는 점, 이건 단순한 인사를 넘어선 명백한 전략적 선언이에요. AWM 부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변동성이 크고 한 방을 노리는 투자은행 업무나 트레이딩과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AWM은 부유한 개인이나 기관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고 그 대가로 꾸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거든요. 아, 안정적인 수수료. 네, 한마디로 월스트리트의 롤러코스터를 버리고 안정적인 건물주가 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와.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관리 자산은 2022년 말 약 2조 5천억 달러에서 지금은 3조 6천억 달러로 1조 달러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아주 견고한 요새를 짓고 있는 겁니다. 가치의 기준을 한 방의 대박이 아니라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지막 자료가 다루고 있는 가치는 또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인상 깊었어요. 바로 브랜드와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라이카 말이에요. 네, 전설적인 카메라 제조사 라이카가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죠. 지배주주들이 약 12억 달러 가치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을 보고 라이카의 역사를 찾아봤는데 정말 드라마틱하더라고요. 한때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면서요. 맞아요. 정말 놀라운 반전 스토리의 한 장면이죠. 2005년만 해도 라이카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산 직전에 내몰리는 뭐랄까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브랜드였어요. 그랬군요. 하지만 이후 오스트리아의 한 투자자랑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들어와서 브랜드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지난 4년 연속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면서 화려하게 부활시킨 거죠. 그럼 이제 와서 왜 파는 거예요?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게 사모펀드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블랙스톤 같은 사모펀드의 역할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해서 가치를 높인 다음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가는, 즉 엑시트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들에게 라이카는 언젠가는 팔아야 할 포트폴리오 자산인 셈이죠. 물론 아직 논의는 초기 단계라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소식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위기에 처한 브랜드를 구해낸 금융자본이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 유산의 다음 수호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맞아요. 라이카의 장인 정신과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금융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될까요? 네, 단순히 돈으로만 값을 매길 수 없는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다음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라이카의 다음 100년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정말 정신없이 여러 이야기를 넘나들었네요. AI 칩을 둘러싼 복잡한 거래부터 클라우드 제국의 균열, 불안한 세계 경제 속에서 금과 안정적인 수수료로 몰리는 돈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년 브랜드의 미래까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가치의 정의가 근본부터 다시 쓰이고 있다는 현실이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엔비디아의 칩 자체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위에서 움직이는 벌셀 같은 플랫폼에 있는 걸까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일까요?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택한 안정적인 수수료일까요? 손에 잡히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일까요? 아니면 라이카라는 이름이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일까요? 와,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질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술과 금융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렇죠. 당신의 분야난 삶 속에서 늘 당연하게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인프라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이 AWS처럼 서서히 영향력을 잃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금처럼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